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회식 사회자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조사관입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입니다. 먼저 오늘의 세미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금융시장 거시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기구 법적 형태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한 다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국회 입법조사처 김만흠 처장님의 개회사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흠입니다. 2021년 신축년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흠입니다. 2021년 신축년 소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소는 힘든 일도 묵묵히 이겨내는 우직한 동물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황소는 뿔을 솟구치는 역동적인 모습이 강세장을 의미한다 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환영받아 왔습니다. 소의 해에는 여러분 모두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세미나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오기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사모펀드 사태 발생으로 인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련의 사모펀드 규제와 감독의 완화 정책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금융산업정책을 금융감독정책과 분리함으로써 금융감독 업무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금융감독정책은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산업과 감독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금융사고가 터진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조치보다는 금융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오기영 의원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안된 여러분의 귀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기형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음소거 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음소거요. 이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함께 온라인 정책 토론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 실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구영 입법조사관께서도 발제를 해주시고 또 이수환 입법조사관께서도 같이 사회를 보시고 입법조사처의 관계자들 모두 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 시간에 이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함준호 교수님, 공경훈 교수님, 그다음에 이상원 소장님, 또 이제 이동훈 과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식들을 사전적으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문제식 속에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 체계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잘 된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으로는 어쨌든 2008년도에 개편된 이후부터인지 그전인지
뭐 꼭 거기보다는 2008년 이후부터 이제 나왔던 사태만 보더라도 2011년도 저축은행 사태, 그다음에 2015년도에 사모펀드 완화한 이후에 최근에 공모 같은 사모펀드를 판매를 허용하면서 나섰던 그 후유증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 문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잘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답을 지금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계부채만 놓고 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GDP 대비 6%, 7%에서 오히려 한 75%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도 그 당시에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고민을 미국의 금융당국은 했고, 그 결과물들이 있는 거죠. 이제 반대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에 대한 그때 상대적으로 좀 안전했고, 근데 75% 전후에 있었다가 최근 보도에서 나오다시피 GDP 대비 100%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더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은 고민을 하는 건지 또는 대안이 있는 건지, 왜 고민이 또는 그 대안이 국민들에게 신뢰감 있게 다가가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문제식을 가지고 작년에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정무위원 내에서 의견 교환들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의견들은 다양하지만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의 문제식은 아닐 거고요.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합니다. 이런 문제식 연장선에서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시스템에 대한 토론, 검토,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좀 더 다듬어진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문제식 연장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또 그에 기초해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가 좀 정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거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선거 시기입니다. 정치권에서 늘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정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입장에 기초해서 그 다음 단계 실질적인 정부 구조 조직 개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는 올해 이른바 금융감독 체계의 고민 논의가 이 법안의 숙성이나 또는 이제 통과의 그 시점이 바로 그 선거와 연동돼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의미 있게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들을 기반으로 해서 법안이 준비되고 또는 방향이 확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오늘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이런 논의 결과물들을 좀 소중하게 안아서 법안으로 발의할 필요가 있으면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함준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함준호 교수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8년 외환 위기의 충격 속에 어렵게 출범했던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통합금융감독 체계가 벌써 2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저축은행,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크고 작은 대내외 위기의 파고를 넘으면서 우리 금융 시스템도 적지 않은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금융시장이 획기적으로 개방되었고 과거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과 비은행 부분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작금에는 IT 기술과 금융의 혁신적인 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서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리스크의 특성과 파급 경로도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도 이러한 변화 조류에 대응하여 규제 감독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시켜 왔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독 체계를 대폭 개편한 많은 선진 국가는 달리 기존의 틀을 대체로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우리의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충분히 효율적인지
또 새로운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경 위원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구형 조사관입니다.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이동훈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발제자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전문가들의 토론을 듣고 나서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금융시장의 거시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법적 형태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구형 조사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구형 조사관님.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발제를 맡게 된 이구형 입법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법적 형태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늘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제의 순서는 일단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연역을 간단하게 살펴본 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입법적 검토사항 그리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법적 구조 예시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연역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이제 모두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 집행을 담당하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지휘 감독하는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지 않고 이제 금융위가 통합 수행하고 있으며 감독 정책과 감독 집행 중에서 정책은 금융위가 집행은 금감원이 좀 수행하는 구조고요. 금융위는 금감원의 정관 변경이나 예결산 승인 그리고 지도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 아실 내용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항상 이랬던 건 아니고 과거에는 업종별 감독기구 형태로 이제 98년 이전까지 운영이 되었으며 통합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이제 98년 4월부터 08년 2월까지 좀 운영이 되었고 2008년부터 현재와 같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97년도에 통합감독기구에 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는 이전에 재정경제원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을 모두 수행하면서 권한 집중으로 인한 관치금융 우려가 높아졌던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전업주에 기초해서 과거 은행감독원이나 보험, 증권감독원 등 권역별 감독기구 분산이 겸업화 진전이 이제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통해 금융감독의 중립성,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별도 합의제 기구인 금감위를 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여러 4개로 나눠져 있던 권역별 감독 기구를 금감원으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현행 이제 금융위 금감원 체제는 이제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2003년 카드 사찰을 거치면서 그 전에 이제 3단계의 중층 감독 체계가 업무의 뭐 분산이라든지 중첩 그리고 감독 대상의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 금융시장에서의 대규모 부실 등 위기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미비 등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비율을 줄인다. 그런 목적에서 기재부의 국내 금융 관련 정책 업무나 법령 재개정권을 금융위로 이관을 해서 일원화시키고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감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위원장과 감독원장 지위를 분리하여 감독체계를 2단계로 하는 체제를 도입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현재의 체제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결론 그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인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위의 사무처가 설치돼서 금융위 사무를 처리하며 공적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같은 감독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현재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이제 개관을 하면
저희 이제 금융산업의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정책 업무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해야 되는 금융감독 업무 간 목표 상충이 가져올 수 있는 감독 실패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의 국제금융과 금융위의 국내 금융 분리에 따라 소규모 개방 경제의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 감독 기능이 건전성 감독에 집중됨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금융과 국내 금융 분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뭐 국제금융 특성상 외환 업무와 맞닿아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제시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역시 뭐 쌍봉령이나 단봉령 같은 별도의 주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문제점, 즉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이 분리되지 않고 합쳐져 있는 그런 점에 이제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구조의 하에서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이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이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는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가 목적인 금융감독정책은 약간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트레이드오프의 관계에 있는데요. 현재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고, 이제 감독 집행기구인 금감원에 대해 어떤 예산 및 업무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없고 관치금융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정책이 어떤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본연의 책무보다 이와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경제 정책과 경기 대책을 뒷받침할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상존한다는 이제 지적입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었을 경우 이제 금융 감독 정책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사례로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으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일단 금융위가 금감원이 상위 정책기관으로서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가 이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당시 투자자 요건 등 운영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금융정책, 일반 금융정책 영역이죠. 보고상 주기까지 완화하는 등 금융위원회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금융감독 정책으로 이런 사태를 피하기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이제 2014년 9월 5일에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이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하였고요. 그 펀드의 진입 규제 및 설립 규제 완화, 투자자 요건 완화, 요율자금 운용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법안 제출의 이유였음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는 사모펀드 활성화 후속 정책으로 2015년 10월 23일 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해서 사모펀드 보고 규제를 완화했었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의 참여 요건과 관련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을 이제 1억 원으로 정하는 규제를 완화했었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때 적격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쉬워져서 환매 중단으로 인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보고사항이나 주기도 이제 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이제 금융 감독 정책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피하기 어려운 결과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2020년 6월 말을 기준으로 26개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이 됐고요. 어떤 추가적인 사모펀드 부실과 투자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한 예시로 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로, 그럼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경우 어떠한 점을 입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입법적 검토 사항인데요. 일단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에 대해서 이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후속 논의 과제로는 이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할 경우에 이렇게 분리된 금융정책의 소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도 향후 논의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감독기구의 법적 형태, 즉 이 기구를 민간 조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 조직으로 할 것이냐 여부도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만약 민간 조직으로 한다면
이 권력적 행정 행위를 민간 기구에서 담당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그 앞에 말했던 사모펀드 사태 같은 경우에도 금융감독 기구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제시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래서 법률에 어떤 독립성 조항을 명시하면서 뭐 예결산 통제라든지 법률안 발의 관련 업무 소관 등 이런 각종 독립성이나 어떤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겠지만 부속 쟁점으로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별도 기구를 창설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금융감독원 내에 어떤 별도의 위원회를 창설할 것인지 여부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정책과 금융감 분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방법이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법을 개정해서 이제 금융산업정책에 관련된 업무는 금융위가 수행을 하고 다만 이제 금융감독, 즉 정책 집행은 금융감독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산업 발전이 주된 목적인 정책과 금융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나 뭐 리스크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추구하는 감독 정책은 앞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위 소관 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감독기관, 즉 금융감독기관이 업무를 이관함과 아울러 금융위의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독립성 그리고 뭐 예산상 독립성 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독 정책과 집행은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일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만약 이제 나눠져 있다면 감독 대상 금융회사들에 대한 중복 규제 우려가 있고 또 양 기관 간 판단 차이나 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혼란이나 비효율,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정책과 집행을 일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20대 국회에서 어떤 이런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최은열 위원장과 이종걸 위원장인데 두 개정안 공통적으로 기존의 금융위가 담당하던 금융정책 업무를 일단 기재부로 이관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감독정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이원회화 되어 있는 감독정책과 감독집행 업무를 일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금융 감독과 이제 금융 정책을 분리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금융 정책 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소관을 해야 될 것인가도 이제 함께 또는 부수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조직법이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을 통해서 뭐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통합하는 수행하는 방안, 그건 이제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20대 국회 개정안의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도 가능하실 것이고 기재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위가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청이나 금융부 등 별도의 정부기관 신설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이제 첫 번째의 경우에는 기재부의 이제 적절한 업무 범위, 소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후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금융을 기재부에서 분리해서 어떤 별도의 금융 관련 부처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감독기관을 법적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감독기관의 성격을 크게 보면 민간 조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 조직으로 할 것인가 그 두 가지로 논의해 볼 수가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민간 조직과 정부 조직의 성격을 혼합하는 안도 이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정부 민간 조직으로 구성하는 안,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범죄 조사와 같은 일부 기능은 정부 조직화하고 건전성 감독이나 영업행위 규제 등 업무는 민간 조직이 수행하는 방안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예 금융감독기관을 뭐 금융청 뭐 또는 금융감독청 같은 방식으로 정부 조직으로 일원하는 방법도 역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을 이제 민간 조직화하는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예시를 한 두 개 정도 들어봤습니다. 일단 예시 첫 번째로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감독 집행을 어떤 무자본 특수법인이 금감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그 내부 의결기구로 금감위와 어떤 금소위 같은 곳에서 두어서 정책 결정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은 민간 조직에 맡기되 어떤 건전성 감독기구인 금감원과 영업행위 감독기구인 금융소비자원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 같은 것도 역시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감독 기관을 민간기구인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치를 해서 감독 권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발의된 것과 유사한 취지이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전부 개정하거나 어떤 별도의 재정법을 작성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금융감독과 분리된 금융정책의 소관과 관련해서 어떤 기재부에서 금융 정책을 담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금융위에서 국내외 금융 정책을 총괄하게 하는 등 그 금융위원회를 존치시키는 방안 등도 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감독 기구를 민간 조직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제 금융감독 업무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권력적 행정 행위를 민간 조직에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저는 일단 이 PPT는 찬성 입장을 먼저 해놨는데 일단 반대 입장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된 감독 규정 재개정이나 이런 공권력적 금융 행정은 헌법 66조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민간에서 수행해도 이를 지도 감독하는 상급 행정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 기관에 부여하면 헌법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사하게 거론되는 게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은 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다. 그래서 금감관 차이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면 찬성 입장으로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범위에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갖고 있거나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 기관이나 사회는 포함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법에서도 좀 민간 쪽에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보면 현행법 체계에서도 민간기관에 대한 행정권한 부여가 배척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공권력적 금융행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입법부에 대한 책임성 등 다른 배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므로 상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지도 감독이 완화돼도 입법부, 사법부 등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틀을 좀 바꿔서 정부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기재부 소속으로 금융부 또는 금융청을 두어서 금융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외청 형식이 될 확률이 큰데 이때는 정보조직법을 개정해서 어떤 기재부 등이 외청으로 금융청을 설치하고 금융청의 조직은 대통령령, 즉 직제를 통해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런 외청들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규정하는 경우는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대통령령 통해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조직과 민간 조직을 혼합하는 방안인데 이거는 과거의 금융감독위원회 아주 유사한 구조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 사무 처리와 업무 부자는 민간기구인 금감원 등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안들이고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종걸 위원안 등이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조직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만약 이 방법을 택할 경우 정부 조직의 출범에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이제 정부 조직과 민간 조직으로 이원화되는 문제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2008년 이전 운영되던 금감위 역시 이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금융감독기관을 민간 조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감독기관을 민간 조직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어떤 민간에 의해서 행정권한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느냐 단순히 이것만 갖고 검토할 건 아니고요. 금융감독 기능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 책임성 등의 측면에서 감독 권한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기초에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어떤 금융위원회의 공무원 조직이 좀 비대해지면서 순환보직에 따른 어떤 비전문성이라든지 감독 불투명성 우려나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은 좀 제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을 민간 조직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어떤 방식이 이런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민간 조직화하는 안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런 제명을 일단 개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목적 역시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건 예시입니다.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신용질서와 금융거래 관행 확립, 국민 경제의 발전을 이바지하고 그리고 법인격으로 무자본 특수범위도를 함으로써 공적 민간기구로서의 성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안에 두어서 소관 3으로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등 이런 감독 정책 및 감독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때 금융감독 기관의 조직 형태 및 권한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경우에는 이제 금융감독기구 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융감독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서 민간 조직으로 하는 경우 감독원 내의 의사결정기구로 금감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 조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금융감독위원회 자체를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두는 방안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차관 등 공무원과 유관기관장으로 구성하는 방안과 민간 전문가를 다수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민간 위원들이나 이런 위원들에게 금융 분야 전문 경력 등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요. 일단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서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형태입니다. 예시 1번은.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 구성은 일단 금융감독위원회 이제 7명 위원으로 두되 금소위 위원장이라든지 금감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등 각종 민간 전문가를 많이 포함시키고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이런 방안을 일단은 검토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예시 두 번째로 보면 이건 이제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감위를 두는 것으로서 과거에 운영되었던 형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금감위의 구성이 주로 유관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 담당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위원 구성이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기재부,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상공회의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이제 위원들 5명을 추가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위원들은 금융, 경제 또는 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이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어떤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임명에 관한 그런 조건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금융감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소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현재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어떤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 등을 참고해서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독립성이라는 제호하에 금융감독원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기타 공정성 유지나 투명성 확보 이런 내용을 공정성 유지 등이라는 별도의 법률 규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법 현행법은 이제 한국은행의 중립성 그리고 한국은행의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고 이것이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바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역시 이런 독립성이나 책임성과 관련된 중요한 게 재원 조달과 예결산 통제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행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재원 조달은 보여드리는 바와 같고 각종 출연금이나 분담금으로 하고 있고요. 예결사는 이제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위에 제출해서 금융위 승인을 받고 결산은 역시 금융위에 결산서 제출하는 형태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금융감독기구의 재원 조달 및 예결산 통제체에 관련 예시를 한번 제가 고민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일단 재원 조달은 현행과 같이 가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였고 두 번째 이제 예결산 통제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매 회계연도에 예결사는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확정하는 걸로 한번 보았습니다. 일단 이거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금융감독위원회를 전제로 해서 예시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매 회계연도 예결사는 금감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이제 급여성 경비 같은 어떤 특정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보고 관련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감위 예산서를 제출하고 금감위 의결을 확정을 하며 결산도 이제 종료 2개월 내에 결산서를 금감위에 제출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금감위는 이런 예결산 의결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최소한의 국회 통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예시 두 번째는 이제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예결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 승인을 받아 확정을 하고 예산 역시 이제 6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국회의 통례를 아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예시 세 번째는 이제 그 예시 1번과 같이 이제 금감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뭐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감위와 국회 소관 상임위까지 이제 예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예시 1번을 약간 좀 수정해 본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시 2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의 승인까지 받도록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은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제 뭐 급여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급여성 경비 규모가 감독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리고 금융감독 기관의 시장 영향력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회로부터 예결산 통제를 위해 운영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건비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융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체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완전 동일하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통제가 필요할지 아니면 아까 예시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금감위가 의결할 때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지 이런 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래도 말씀드렸듯이 예결산을 금감위 의결로 확정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 등이 역시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밖에 금융감독기관의 자체 감사를 명시하고 국회나 감사원에 의한 외부 통제 관련 사항을 입법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금감위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 요구에 따라 제출토록 하거나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 또는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러한 통제 방안은 이런 금융감독기관을 정부 조직으로 할 것인지 또는 민간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당연히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 같은 경우는 참고로 금통위 의사록을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나 금융통화위원들이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해서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뭐 완전 유사한 구조는 아니지만 방통위법에서는 연차보고서 작성, 공표 그리고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그런 거 법문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칸입니다. 금융감독책의 개편에는 법적 구조를 앞에서 논의된 거를 좀 정리해서 종합을 해봤는데요. 뭐 일단 제1항으로 한 것인데 일단 금융감독원은 민간 기구로 독립을 하고 금융위에는 이제 국제금융 및 국내 금융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는 정책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고 직무상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감원 내에 이제 정책 결정기구인 금감위로 둬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회 또는 감사원 등에 의한 감시를 명문화하고 예결산 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회설제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감원을 민간기구로 하는 건 맞되 이제 금융위를 좀 폐지해서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수행하도록 안인데요. 이 경우에도 금융회설제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 제3화는 이제 금융부나 금융청을 이제 기재부 또는 총리 소속으로 두어서 금융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이 경우 이제 금융회설치법을 폐지하고 정보조직법을 개정해서 어떤 금융청 등에 대한 근거를 삽입하고 구체적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제를 통해 규정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제4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총리 소속으로 금감위를 두고 금감원이 사무처리 및 업무 보좌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즉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보좌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고 금감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일단 금융감독기구를 민간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으로 일단은 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아래 지금 들어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아서 구체적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 금융감독기관의 조직 형태 권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내에 금감위를 두는 방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직인 위원장, 부위원장, 금소위원장과 나머지 이제 민간 전문가분들 이렇게 구성한 형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격 요건을 이제 좀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이 독립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금융감독기관 예결사안에 대해서도 일단 예결사안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 또는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구영 조사관님께서 발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핵심이 되는 이슈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널 토론 시간입니다. 이 순서는 강경훈 교수님, 이상훈 소장님, 그리고 제가 토론을 한 다음에 그리고 금융위원회 이동훈 과장님의 순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각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토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토론을 할 동국대 강경훈입니다. 제가 그 토론 자료를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그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영 입법조사관님 그 발표를 잘 들었고요.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그동안 이제 많이 진행이 됐지만 지금 현재 아주 그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주로 이제 큰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그런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금융감독 체계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지금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아까 입법조사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97년 말에 이 기존에 여러 업권별로 나뉘어져 있던 감독원들이 이제 합쳐져서 통합감독기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와 금감원 체제로 된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는 현행 금융위 금감원 체제를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논의가 이제 필요할 텐데요. 뭐 전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큰 사고들은 이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카드 대란은 이제 그 이전에 2003년이니까 그 이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도 이제 몇 번의 이제 그 사고라든가 뭐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이때도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 체계를 한번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뭐 제대로 이렇게 뭐 바꾸지는 않고 다소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되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발제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요것도 금융 감독이 이게 좀 뭔가 구멍이 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이제 최근에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이제 향후 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건 이제 워낙에 이제 커다란 위기여서 그냥 그 감독원과 금융위 차원만의 논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 뭐 상대적으로 이제 잘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그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제 분야는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제 금융 쪽도 뭐 그렇게 문제는 뭐 상대적으로 좀 그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그 중요 정책기관 간의 뭐 협조가 조금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지적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두 가지 문제, 이런 것을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금융 감독이라든가 금융 정책 또는 통화 정책 관련해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관들 간에 이제 그 불협 화음이 가끔씩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입법조사관님이 말씀해 주신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 그 갈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금융위 금감원, 이거는 이제 뭐 아주 해묵은 주제고요. 뭐 자주 이제 저희가 듣는 이야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뭐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금융위가 이제 산업은행을 통해서 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그 금융산업이 뭔가 이런 충격이 왔을 때 그 뭐 구제금융 비슷하게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이 최종 대부자 기능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그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런 기능들 간에 그 약간 의견이 다른다든지 좀 갈등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있는데, 요것은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거시 위기 때 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요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평가와 관련해서 그 향후 그 기본 방향을 그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일단 이제 큰 방향 하나로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금융 감독 정책과 금융 산업 정책을 분리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금융위 내부에 이제 한 기관이 두 개를 같이 하느냐, 그것은 이제 결국은 그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뭐 의견이 같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 조율과 갈등을 한 기관 내부에서 할 거냐, 아니면 그 기관을 독립을 시켜서 외부화를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 기능을 이제 완전히 분리하는 건 없겠죠. 어차피 정부가 다 하는 거고, 크게 보면. 근데 이제 그것을 정부의 부처 또는 이제 어떤 기관으로 쪼개서 이제 그 외부화하느냐 내부화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이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업정책, 감독정책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에서 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그래서 이제 쌍봉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봉형으로 가느냐, 요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다 그 두 가지 차원 문제와 다 관련이 이제 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내부화를 통해서 어떤 효율적인 그 의사결정,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보통 내부화의 이제 장점인데, 그거보다는 이 되도록이면 외부화시켜서 막 갈등이 드러나고 뭐 의견 대립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자꾸 끄집어내고 양성화시키고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복잡해지고 금융도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그 한 군데로 이렇게 몰고 가다가 오히려 그 잘못된 방향으로 더 문제가 커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그 큰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가능하면 이제 의견 그 조율이나 갈등 문제를 외부화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하고 금융위원회하고 그 지급결제 기능 가지고 막 요새 좀 이제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금융결제원을 두고. 근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하고 금융위가 이제 한 기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논란은 잘 없었을 테고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보면 뭐 이제 정부 기관들끼리 막 다투니까. 하지만 바람직한 지급 결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 뭐 이런 이제 의견 대립이 오히려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나온 김에 한국은행하고 예금보험공사도 이제 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이제 금융회사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예금보험공사도 예금 금융기관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이 기관들은 평소에 금융기관들을 감독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요 기능을 공동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공동검사가 과연 좋은 건지, 그래서 공동검사보다는 오히려 교차검사가 오히려 이 기관들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더 적합하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차검사를 뭐 공동검사하고 같이 병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차검사로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제 금융 감독 문제를 벗어나서 이 아주 커다란 금융위기는 항상 외화 유동성과 관련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뭐 글로벌 금융위기, 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외화 유동성 쪽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맺어야 이게 위기가 좀 가라앉는 뭐 그런 경험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소규모 개방 경제인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이제 그런 패턴은 이제 또 유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외화 유동성과 관련돼서 어떤 커다란 위기가 오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 차원에서 이게 다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기관들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협력이 잘 안 돼서 막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냥 제가 요때 국민경제자문회의 무슨 용역을 하다가 요 한국은행하고 산업은행 뭐 금융위 이쪽에서 이 회사채 CP 매입기구 설립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복잡하게 막 진행이 되고,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뭐 시기를 막 놓치는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좀 위태위태 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프로그램들이 뭐 아주 유효적절하게 적시에 잘 됐느냐.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잘 선방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여러 중요한 정책 기관들, 부처와 정책 기관들 간의 그런 협력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거시 건전성 관리 체계 또는 이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좀 명시적으로 이제 법제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요 이야기는 학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서별관 회의에서 좀 했다가 뭐 지금은 이제 산경장 회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좀 더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처럼 좀 명시적인 시스템을 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감독하고 거시 안전성 요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이 되면서 조금 더 검토를 추가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금융하고 IT하고 이게 막 융합하는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이제 발제하신 내용에는 이제 별로 안 들어 있는 이슈입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금융 감독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금융하고 IT, 특히 이제 플랫폼하고 이렇게 융복합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감독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 상황이어서 향후에 감독 체계를 개편할 때는 뭐 정부 조직까지 건드려야 될 텐데 그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금융위에서 그 작년 말에 그 은행들 부수 업무로 그 플랫폼 뭐 그 음식 주문 배달업 그러니까 이런 데도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을 그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법을 고쳐야 되니까 완전히 결정은 안 됐는데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은행이 이제 그 배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플랫폼을 그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업무를 뭐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기존에 뭐 그 배달업체를 그 합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신한은행이 요기요를 합병을 한다고 하면 신한은행하고 요기요 결합하는 것은 누가 심사를 할 거냐?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는 공정위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쪼개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금융 이외의 모든 비금융 그 회사의 결합은 공정위가 심사를 하는데 금융 쪽은 이제 금융위에서 심사를 합니다. 근데 금융회사하고 비금융회사하고 그 묶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거는 과연 누가 심사를 해야 되냐?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금융위와 공정위가 지금은 정무위원회에서 그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기능이 만약에 그 국회에 이제 그 별도의 위원회로 쪼개지면 또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공정 경쟁 문제는 또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오픈 뱅킹을 금융위가 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호주는 원래 경쟁 당국이 오픈 뱅킹도 처음에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나라별로 좀 다르고 뭐 일본, 싱가포르 그러니까 아시아권은 이제 금융 당국이 오픈 뱅킹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 경쟁 이슈가 같이 있어서 그 공정 경쟁 이슈를 그 금융 쪽에 그 적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그 감독하고 이제 누가 그 담당을 하는지.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좀 전에는 저는 이제 그 금융 정책과 금융 산업 정책과 금융 감독 정책을 분리하는 게 그 바람직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건전성 감독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이 두 가지도 이제 그 쪼개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니까 쌍봉형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경쟁 이슈를 금융회사 경쟁 이슈를 그 다룬다면 이것은 그 금융 소비자 보호 쪽에서 건전성 감독 쪽이 아니라 금융 소비자 보호 쪽에서 하는 게 이제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IT나 이 산업자본하고 금융이 그 자꾸 이제 결합하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합금융그룹을 이거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됐죠. 그 금융그룹 감독에 대한 그 법률은 이 공정경제 3법에서 포함이 돼서 이건 통과가 됐는데 요것은 이제 누가 하는? 요거는 이제 건전성 감독 기구가 이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는 이것도 조금 이제 복잡한데 우리나라 금융위가 신용정보 쪽으로 해서 그 정보 보호도 이제 그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해외 사례하고는 이제 조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게 보통 이 정보 보호를 관장하는 기구가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이제 두 군데가 있어서 EU로부터 이 적정성 승인을 받는데 이제 항상 그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근데 일반적인 그 데이터 프로텍션하고 크레딧 인포메이션 쉐어링하고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병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토론은 금융경제연구소 이상훈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제가 있는 이제 금융경제연구소는 이제 금융노조 산하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주로 금융 종사자의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토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종사자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접촉할 때 뭐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전반적으로 금감원 쪽에 접할 때는 되게 답답하다고 말씀하세요. 경직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근데 금융위 쪽을 만나게 보면은 되게 젠틀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얘기도 잘 통하고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반응인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맨파워가 있겠죠. 금융위 직원분들이 워낙 뭐 젠틀하시고 똑똑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특성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 이외에 또 하나 있는 거는 각각의 업무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맡은 사람 같은 경우는 깐깐할 수밖에 없고 예의가 잘 안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분위기가 되는 게 당연하고요.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 같은 경우 당연히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이사이해관계에 어떤 그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말도 잘 들어주고 당연히 이제 더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 있는 기능적 특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 감독기구를 다른 이제 정책기구랑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두느냐에 대한 판단 부분인데요. 그 강경훈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에서 맡게 되면은 뭐 유기적인 통합이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 집행은 가능할 겁니다. 정책 앞으로도 나가고 감독도 열심히 하고 이게 좋을 텐데 또 하나 측면에서는 조직을 두 개 나눠가지고 견제와 감시 기능 서로 간에 하는 거 좋으냐 이거에 대한 판단 부분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느 조직이든지 컴플라이언스 기능 같은 경우는 기획 업무랑 마찬가지인데 산업적 측은 앞으로 나가는 기획 업무랑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가급적이면은 조직을 달리해서 다루게 해서 좀 견제와 감시 그리고 긴장감 높이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장점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장점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요즘의 가장 트렌드는 디지털 금융 혁신 정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저희 연구소도 뭐 이번에도 디지털 금융에 따른 은행 정포에 따른 토론회도 했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정금법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지급결제기는 전자금 거래법 관련된 개정안에서 토론회도 할 거고요. 정신 없습니다 요즘. 뭐 어제 나왔던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도 나오고 요즘 뭐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주제로 나오는 정책 같은 경우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것처럼 뭐 난리나는 났습니다 그냥. 너무 정신없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불확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금융 노동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산별노조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를 나름대로 그래도 보고 있는데 금융 소비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금융 플랫폼에서 금융 소비자가 과연 그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금융 플랫폼, 뭐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금융 상품을 앞으로 팔 텐데 거기서 금소법에 나오는 설명문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라든지 금소법이 아무리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정책이랑 융합이 됐을 때 금융 소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는 그거는 한 기관에서 그것도 감안해야지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따로 독립된 조직에서 다른 관점에서 금융 소비자 그러니까 큰 산업적 변화 같은 경우에서는 산업적 변화를 맞는 조직이 하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산업적 조직 변화에서 그 구성원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건전성, 또 구성원 종사자들 그리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나가고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그런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금융 감독 기능은 정책 기능과는 좀 거리를 좀 멀리 두고 조직적으로서는 이제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감독기구로 그런 독립적으로 가는 방향을 간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은 체계적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정책과 뭐 집행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더 나가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협회에다가 자율 규제 기능이라고 해서 많이 넘겼거든요. 광고 같은 경우도 넘기고 막 이렇게 넘겼는데 이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합적 기능을 좀 더 강조를 하고 또 하나 측면은 지금 현재 하나로 합치더라도 금감원에다가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걸 상당히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넘길 때 기재부 같은 경우는 조금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너무 과도한 거는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 기능에다가 통합적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에다가 굉장한 많은 권한을 주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마치 비유하자고 하면은 검경 독립론에서 경찰 같은 경우도 수사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것처럼 금감원에다가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너무 권한을 비대화라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하고 결론적으로는 동일한데 금감원 조직도 결국은 두 개로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 기관과 소비자 쪽을. 그래서 쌍방향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하나의 조직으로 만약 간다고 하면 소위 담보용이라고 해서 하나의 조직 내에서 아까 발제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감독위원회를 위에다 두고 두 개 조직을 두는 정도가 중간 단계일 거고, 전국적으로는 금감원 조직도 결국 두 개로 분리하는 쌍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 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았지만 좀 보완적인 차원에서 저도 그런 간단하게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거시건전성 강화라는 문제랑 연관되어서 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주로 논의된 그 주제는 미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인데요. 이 미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도 결국 보다 포괄적으로 이 금융안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와 연계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최근에 그 시스템 위험의 요인과 파급 경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 감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은 금융회사, 금융시장 자체의 독립적인 건전성 외에 이러한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떤 그 굉장히 부정적인 외부성을 갖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횡단면적 관점에서 금융의 어떤 부문 간 상호 의존성이나 위험 집중, 연계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또 시계열적 관점에서 금융의 경기 수능성이나 금융 사이클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 CP 규제라든지 카운터 시클리컬 캐피탈 버퍼, 그래서 경기 역행적인 자본 버퍼, 또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DTI, LTV 규제 같은 것들이 도입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은 그 사후적인 그런 위기 관리 체계와는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통화, 재정, 외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정책과 불가피하게 상호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책 수단도 이런 다른 정책들과 완전히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일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월드뱅크에 따르면은 먼저 정책 목적을 제도화하고 법적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스템 위험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스템 위험의 어떤 분석에 기초해서 이런 다양한 정책 수단을 어떻게 도입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거시건전성 규제감독 시스템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정 체계를 잘 마련하고, 이러한 그 거시건전성 정책 주체는 과연 누가
되고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명확화할 것인지 하는 그런 정책 실행의 지배 구조를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많은 국제기구에서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와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서베이도 하고 하면서 많은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공통적인 요인을 보면 기관 간 명확한 책무가 부여될 필요가 있고, 또 거시건전성 정책을 잘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유인 체계를 잘 마련하고, 또 적정한 정책 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또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중앙은행이 정책 체계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또 효과적인 무관기관 간의 효과적인 정책 협력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대부분 공통된 가이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면 금융안정 관련 정책 체계 내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어떻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융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적인 금융안정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미시건전성 정책이 있고, 또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위기를 최소화하고 이를 잘 복원하기 위해서 사후적인 금융안정 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행도 이 통화가치 안정을 통해서 금융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 거시건전성 정책인데, 이 거시건전성 정책은 거시건전성의 감시 기능과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으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감시라는 것과 또 이 통화 정책의 어떤 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최종대부자 같은 기능이죠. 또 중앙은행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 한국은행이 지금 현재 거시건전성 감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 법정보고서로 제출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시건전성 감독은 지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책 수단이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규제라든지 또 LTV, DTI 같은 규제들이 어떻게 보면 미시건전성 감독 수단이기 때문에 정책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거시건전성 감독과 미시건전성 감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감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기획재정부가 또 외환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에 기획재정부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의 어떤 그 현행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 또 정책 주체의 구성이나 역할, 권한,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일 기관이 법적 책무를 부여받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총괄해서 담당하기보다는 복수의 유관기관들이 개별법에 부여된 업무 범위 내에서 협조 채널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협조 채널로 이용되고 있는 이런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고 또 부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가 없는 그런 단순 협의체 형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가 여러 가지 미시 정책 수단, 또 유동성 관리 수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확한 정책 목적과 수행 체계가 정립되지 못해서 때로는 실물 경기 부양의 수단, 또 부동산 정책 수단 또는 산업 정책 수단으로 오인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립, 운영상의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융 사이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 사이클은 실물 비즈니스 사이클에 비해서 보다 긴 주기를 갖기 때문에
보다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또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직접적으로 개별 경제 주체 간의 이익 상충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은 이런 관련 장치가 미흡한 점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시건전성 감시 기능과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 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 금감원의 경우에는 거시적 관점의 시스템 위험 분석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거시건전성 감시 기능, 즉 시스템 위험에 대한 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이런 미시감독 기구의 감독 정보가 적시적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그리고 또 수행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시스템 위험 분석 그리고 금융안정 평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립으로 적절하게 적시에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시감독 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권고나 평가 기급도 여러 다른 나라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대단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국제기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그런 금융안정의 핵심 요소를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고 또 최종대부자 기능이라는 핵심적인 금융안정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책임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무엇보다 거시경제적인 관점, 또 금융사이클의 측정과 모니터링 이러한 경험, 또 거시경제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기능과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전문성과 실질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정책, 외환정책 등과의 어떤 조화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게 되면 금융 불균형을 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서 이런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의 보완적인 그런 조합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적정 정책 조합의 조율이 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종종 실물 경기 보완책으로 운영되면서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의 어떤 입지 같은 것들이 제약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선 방향은 어떻게 정립돼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으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적, 또 주체나 수행 체계, 책무와 권한을 좀 제도적으로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시건전성 정책 참여기구의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중앙은행의 역할, 또 참여를 좀 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해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에 있어서 미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미시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거시건전성 기구와 미시건전성 기구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고려해서 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BIS에서 2017년에 51개국에 대해서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를 서베이한 결과를 보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당시와 비교해서 다수 국가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수행 체계를 협의체 방식으로 변경을 했거나 또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국가의 25% 정도를 차지했던 협의체 운영 방식이 지금 현재는 60% 국가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 거시 건전성과 미시 건전성 정책을 모두 수행하는 그런 나라도 51개국 중 15%에서 25%로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고려 요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극단적으로 거시건전성 감시와 감독 정책을 전부 중앙은행으로 이전하는 그런 방향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이 거시건전성 위원회 그리고 미시건전성 정책 기능을 모두 영란은행으로 통합하고 최근에는 미시감독기구까지 중앙은행에 내부 조직화한 사례가 있죠. 물론 쌍봉형 체제를 도입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은 독립했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미시건전성 감독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소비자 보호 기능과 분리시켜서 중앙은행으로 가져가지 않는 한 이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드래스틱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능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에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의 금융위 금감원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방안 동안 그 거시건전성 정책과 미시건전성 정책이 정책 목표와 관점이 서로 상이하고 또 통화정책, 외환정책 이런 여타 정책과의 상호 연계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시감독기구가 거시건전성 정책까지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베이 결과를 보더라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가 명시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기능을 부여받는 나라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을지 생각해 보면 아까 강경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거시건전성 협의기구를 유관기관장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격상시켜서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기구는 이 목적과 권한, 기능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 기구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어떤 최종 의결 기구는 아니지만 이 정책의 조정 그리고 권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규제기관들이 이를 준수하거나 권고를 준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이 거시건전성 협의기구에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한 책임을 공유하고 또 일정 권고나 조정 같은 권한을 보유한 협의기구의 형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나 시장, 상품을 지정하고 또 시스템 위험의 모니터링, 조기 경고, 유사시 시스템 위험 판정 등과 더불어서 현재 MOU 체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공유 및 공동 검사 관련 협력 체제를 관장토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어떤 시스템 위험 평가, 금융순환 판단, 금융 불균형 정도 등 지금 이런 전문성을 활용해서 조사 분석 기능을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협의안, 이런 초안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에서 마련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SOC와 같이 정기적인 회의 내용과 안건 등을 상세한 의사록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또 이런 한국은행의 참여가 필요한 반면에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반대하는 권고안은 미공개하거나 아니면 통화정책 수단은 이 협의기구의 논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어려운 자리를 해주신 금융위원회 이동훈 과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과장님 소개해 주시죠. 금융정책과 이동훈 과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공무원한 지 한 21년째 됐는데요. 여기 계속 이 재정
금융감독 이쪽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를 정말 수차례 여러 번 경험을 해봤고 또 이런 이제 토론이 있고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좀 많이 나가고 그랬었었는데요. 오늘 제가 하여튼 다녀본 이런 감독 체계 토론과 관련해서 아마 가장 그 뭐라 그래 내실 있는 발제와 토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저도 오늘 조금 그 이제 현업에 빠져서 매몰되어 있었는데 약간 조금 새로운 생각들을 또 많이 할 수 있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그런 좋은 토론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저는 오늘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신 금융감독기구 법적 행태 모색과 관련된 요 자료에서 몇 가지 조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강되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제 지금 우리 학계에서 논의의 중심축이 그 2000년대 그러니까 지금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이 학계에서 지금 꽤 오래 한국에서는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2000년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이슈랑 2010년대 넘어와서의 또 요 이슈가 약간 성격이 좀 저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조금 차치를 하고요. 일단 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논리를 들어갈 때 실무적으로 이걸 조직 설계 차원에서 보면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법 16조인가요? 그러니까 비금융주력자,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4% 이상은 소유하면 안 된다라는 은행법 16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행법 16조는 금융정책일까 감독정책일까라는 사실 질문을 저 혼자서 많이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재벌이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을 비금융주력자 소유 비율을 4%에서 8%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대기업들이 은행에 대해서 더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해주라는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금융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4%를 2%로 끌어내린다. 그러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감독정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발제를 해주신 내용에서도 보면 우리 2015년에 사모펀드 투자 여건 완화도 5억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10억으로 올렸다고 치면 그러면 사모펀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를 강하게 규제하는 거니까 그거는 감독정책이 되는 것이고 5억을 1억으로 낮췄더니 그거는 또 금융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조직 설계를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조직 설계를 할 때 금융정책을 하는 기구와 감독정책을 하는 기구를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은행법 16조는 금융정책 하는 기구에다 줘야 되는 건지 이거를 감독정책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지 이를 사실은 우리 지금 금융법령 43개의 모든 조항을 놓고 이거는 금융정책, 감독정책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IMF나 OECD 애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금융정책이랑 감독정책이 한국에서 논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걔네들한테는 파이낸셜 레귤레이션만 있는 거지 이게 금융정책이고 뭐고 감독정책이 뭐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요 논의가 사실은 되게 건강한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건강한 문제의식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정작 이거를 조직 설계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를 딱 자르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이 어떻게 됐었냐면 실제로 97년 이후에 요 문제의식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타협이 되냐면 법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법령을 국회에다 제출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행정각부가 그걸 서포트를 해야 되니 그러면 법과 시행령 작업을 하는 건 금융정책이고 시행령 이하에 딴에 있는 감독규정과 감독규정 시행세칙 그리고 인허가와 제재 업무를 하는 것은 감독정책이다라고 임의적으로 일단 조직 설계를 위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DJ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였죠. 재정경제부에서 금융 관련된 법과 시행령을 하니까 거기가 금융정책을 하는 데가 된 거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인허가, 제재,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감독정책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조직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정부 때와 DJ 정부 때의 그 재정경제부와 금감이 금감원 시스템을 상정하시는 거라면 되게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은 좋았는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조금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실험을 못 해보니까 그 자연과학이랑 달리 실험을 못 해보니까 되게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내적 정합성과 논리도 중요하지만 되게 이제 따져볼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지라는 생각,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지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해외는 어떻게 하지라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우리가 시사점을 얻는데 우리 금융감독 체계 개편도 사실은 해외에서 답을 얻는 게 저는 되게 해외 사례를 좀 많이 조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감독 기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해외 사례를 스터디가 제대로 지금 좀 깊이 있게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외 사례를 아주 직관적으로 몇 개만 딱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분권적 감독을 하고 있는 미국의 FRB는 정부 조직입니다. 그 은행감독청 OCC 정부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연방 증권선물위원회 SEC 정부 조직입니다. 일본 금융청 정부 조직입니다. 호주의 그 시장감독기구 ASIC 정부 조직입니다. 중국 뭐 은행감독위원회, 뭐 보험감독위원회 지금까지 다 정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알 수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한 정부 조직에서 감독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감독기구를 대부분 정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 중에서 레귤레이션, 즉 어떻게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남아있는 게 통신방송업하고 금융산업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국제적 트렌드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지향했던 거는 그 1990년대 영국 FSA 모델을 우리가 사실 지향해서 그 97년 법 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함준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국의 FSA는 2008년 글로벌 위기를 끝으로 사실상 쌍방향으로 분해가 되고 다시 거기서의 비효율 때문에 지금 그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자 했던 영국 FSA는 사실상 그 수명을 다하고 다른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그 민간 감독기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은 민간 감독기구를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한 번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 이상훈 소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정부 조직이 그 금융감독 정책을 하면 문제가 사실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2000년대 그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되게 건강한 문제의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경기를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 경기를 활용하고 금융정책을 활용하고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으니 그 금융정책을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거시경제정책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자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2000년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감독기구를 정부 조직으로 만들면 이게 어떤 경기 부양이나 이런 데 악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되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DJ 정부 때나 참여정부 때 그런 정부 조직 체계를 운영해 왔던 거고 전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2003년 신용카드 세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감독과 정책을 분리했다라고 하는 그 10년의 경험 속에서도 사실은 신용카드 대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위기를 또 발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면교사가 되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감독기구를 정부 조직으로 했을 때 갖는 그런 거부감들이 당연히 좀 우리 사회에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저는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보면 이게 검찰이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경험적으로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관계를 보면 세제실에서
그 국세청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그 세금이 왜 이렇게 안 거치냐 많이 거더라 이런 오더 세제실에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세제실과 국세청은 되게 아주 독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금융위와 금감원보다 훨씬 더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잘 운영되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래서 마냥 이거를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게 민간기구냐 정부기구냐라는 논쟁보다는 그 감독기구의 수장 그리고 임원들의 임기가 보장되고 법적으로 보장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보장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독립성의 그 핵심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이게 정부 조직이냐 민간 조직이냐 이런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감독기구의 법적 형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가 이제 바람은 학계에서도 조금 이 해외 사례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열린 마음으로 조금 한번 다시 우리 법체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그 토론자들분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특히 우리 강경현 교수님하고 함준호 교수님이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여기가 정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들의 논의는 되게 많이 지금 정부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저희도 아까 우리 강경현 교수님이 발제해 주셨지만 약간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한은과의 저희 협조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부딪혀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제대로 빌드업된 거시건전성과 관련된 그런 좀 협의 채널이 잘 갖춰져야 되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튼 그 학계와 입법부에서도 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상훈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컴플라이언스랑 그 기획부서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게 저는 사실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이슈가 아니라 이 컴플라이언스와 기획 파트가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감독체계에서 메인 테마가 돼야 되는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적으로 좀 공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은행법 16조는 여기다 붙여놓으면 금융정책이고 이쪽에다 붙여놓으면 감독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누군가가 하는 거고 그 하는 주체가 제대로 잘하는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그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우리 감독체계 개편의 메인 그 좀 주제로 떠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참여해주신 그 토론자분들께서 뭐 추가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토론자나 발제자에게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그 거시건전성 예, 협의체 관련해서 간단하게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거시건전성 협의기구를 법제화하는 거 정말 좋은 말씀이고, 근데 만약에 복수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체에서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미 자료에 반영된 정부 부처 의도대로 결론이 나면 어떨까, 이런 좀 걱정이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한 뭐 현실적 문제에 대한 타겟점 해결책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상 모든 것이 제대로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의도를 갖고 설계를 했더라도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제가 1997년에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지금 통합금융감독위원회 출범할 때 그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기획예산처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금융감독개혁 조직 혁신반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참여해서 오늘 논의했던 여러 가지 핵심 주제들, 미시건전성 그 기구와 관련한 이 문제들 모두 토론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느낀 것이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거의 그 문제가 그대로 남아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거시건전성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물론 지금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유관기관장들이 참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총리가 좌장이 되실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총재가 더 거기 가서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한국은행의 어떤 독립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의사 결정 기구라기보다는 사실상 거시건전성 정책을 미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소에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금융 불균형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지금 누적되고 있다라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판단이 있는 경우에 그 회의에서 이런 그 정책 수단을 강화하든지 아니면은 완화하든지 이런 얘기를 거기서 협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권고를 하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권고를 했을 때 담당 기구가 거기에 참여하는 담당 기구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정책 수단을 조정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설명을 하든지 시장에 이런 역할을 하는 협의기구로서 기능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한 기관의 오버라이드 문제 이런 것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사무국을 조금 한국은행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금융위 금감원이고 또 재경부에서 의장기구를 맡는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질의응답 해주시죠. 아까 이동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전적으로 참 동의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은 의도로 기능을 분리하려고 했는데 조직론상으로는 이제 엉뚱하게 이제 분리가 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방향성은 일단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컴플라이언스하고 기획이랑 이제 분리하다고 했을 때 저희 지배구조 쪽으로 쭉 보다 보면은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강화하자는 그 명제가 이상하게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뭘 하느냐 문제로 가면서 결국 조직의 내부 규정이나 내부 규칙 이거를 이거를 이제 변경하는 법무 기능 쪽으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명제가 조직론 쪽으로는 굉장히 이상하게 이제 분리가 되는 현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선한 의도가 나쁜 조직 분리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결국 방향성 면에서는 요즘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대금융 정책에서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목소리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 쪽은 어떻게 되지? 아니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되지? 이런 쪽이 없는 목소리는 없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는 조직은 독립적으로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조직이 있었는데 그걸 잘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경희 의원님. 네네. 이동훈 과장님께 아마 좀 더 이게 아무래도 이 법 제도 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문제의식 자체가 어쨌든 이 해결이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요. 가령 이제 좀 돌직구처럼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규제한다, 포기한다고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은 입장이 달라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으로 이미 가계부채 거시적 지표를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금융위원회는 말은 그렇지만 립서비스인지 그 수준이 끝나요. 그리고 실제 다른 정책을 우선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다른 식으로 설명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뭘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선이 있고 절대악이 있고 뭐 정답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 문제를 풀어갈 때 이제 그 과정적으로 이제 지금 대략 어떤 방향이다 합의를 하고 그 조직을 설계하는 거, 또 조직을 설계해놓고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 조직 속에 있는 분들 사이에 그 문제식에 좀 구현이 필요한 거고 또 협업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놓고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 가지고 보면은 뭔가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했어야 될 거고 그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본 거거든요. 정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정부 뭐 그 이후에 있다가 다시 또 뭐 이 정부 저 정부 또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뭐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은 이 주제는. 오히려 지금 현 정부에 있는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나 현 정부의 청와대 그 관련된 사람들 같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전의 기조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단순한 정책적인 과제면 뭐 예를 들면 국정과제의 우선순위 바꾼다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난 10년 동안 똑같이 어느 정권이든 간에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주제를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뭐 한 GDP 대비 100% 넘었는데 이것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누가 이 문제를 풀지, 어떤 식으로 풀지 이런 숙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근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제가 가계부채 담당 과장으로서 되게 송구스러운데요. 그런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가계부채 이슈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그냥 사례를 가지고 지금 요 오늘 주제에 맞는 접근으로 좀 근접해서 보면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 때였나요? 그때 이제 사실 한여름에 무슨 외투를 입고 있냐 그래서 사실은 그때 LTV 규제, DTI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고 그래서 실제로 14년, 15년에 그 가계부채 증가율이 그 가계신용 증가율이 한 1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게 우리 정부 들어서 17년부터 가계신용 증가율이 11%, 7% 해서 19년 말,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직전 19년 말은 4.1%까지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그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좀 쭉 낮춰 왔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는 사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전혀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금융위나 금감원 모두 가계부채를 기본적으로 빨리 그 명목성장률 플러스 그 물가상승률 그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빨리 한 4%대까지 낮추자라고 하는 걸 한 3년 만에 사실 좀 해냈는데 2020년 작년 같은 경우가 약간의 금융이랑 금감원의 사실은 좀 의견 차이가 좀 있는 대표적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터졌고 거기서 이제 사실 금융감독원은 말 그대로 혹시 가계부채가 많이 나가서 나중에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것만 보는 데고요. 기획재정부는 뭐 금융회사가 망하건 나버리건 그거는 다 금융위가 알아서 하는 거고 하여튼 거시경제를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미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그 전체 거시경제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 미션과 그다음에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사이에서 그 좀 함께 그 두 요소를 고려를 하는 되게 사실 어려운 이슈였는데요. 그거를 사실 금융위원회가 2020년에는 감당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논의를 요 감독체계 이슈로 끌고 들어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발제해 주신 거에 일환으로 민간감독기구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금융정책, 소위 말해서 저희 금융위를 기획재정부로 보내는 그렇게 그러니까 DJ 정부와 참여정부 때의 그런 모델로 만약에 있었으면 2020년이 어땠을까라는 거를 사실 상상을 해볼 필요가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그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나는 딴 거는 모르겠고 가계부채 증가율은 하여튼 그 4% 이상 안 된다라고 예를 들어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이쪽 그 기획재정부와 금융정책을 하는 이쪽 파트에서는 야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일단 살고 봐야지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그 갈등이 붙었을 때 지금은 금융위원회가 그 가운데서의 조율을 했다라고 보면 사실은 만약에 금융위원회의 존재가 없었다면 그거는 직접 아마 청와대가 그거를 조율을 하게 됐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가 거기서 어떤 조율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상상의 그 영역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금융위원회가
제가 뭐 이제 금융위 소속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금융위가 하여튼 이쪽 저쪽 얘기 들어가면서 아주 줄타기를 했다면 금융이라는 존재가 즉 금융정책을 하는 존재가 없었다면 그거는 청와대가 올곧이 그 몫을 다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가 지금 결국 작년에 그 19년에 4.0에서 작년 8.0으로 거의 2배가 더블이 됐는데요. 이거를 청와대가 조율했으면 9.0이 됐을까 7.0이 됐을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게 그 국정 운영이나 그다음 우리 국가 경제에 맞는 건지 사실은 저 나중에 평가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직 구조 측면에서만 보면 하여튼 그러한 의사결정 체계가 달라졌을 거라는 그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또 질문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문제 같아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이랑 부딪히면서 거시건전성 관련된 협의 체계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건가요? 하는 질문이 유튜브에 나왔는데요. 저도 추가로 첨언을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금융위에서 하신 그런 역할이 사실상 거시건전성 협의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예 뭐지? 제가 토론에 나간다면 이분들이 다 걱정하시거든요. 제가 사고 칠까봐. 그래서 그런데 뭐지? 작년에 코로나 극복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이 있었고요. 실제로 하는 대로의 목적 함수가 명확합니다. 실제로 그 금융 안정에 기여하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한은법의 목적 조항에 맞춰서 한은은 그 어떤 조직보다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되게 그 어떤 조직보다 투철하게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 당연히 좀 위기 상황에서 좀 더 유연한 통화 정책, 좀 더 유연한 유동성 공급을 희망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한은이 조금은 저희의 기대보다는 더디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고 아마 하는 분들은 중앙은행 분들은 저희 정부를 보고 쟤네들 저러다가 사고 친다. 저게 돈을 저렇게 퍼붓는다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그냥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하려고 쟤네들이 너무 무리하는 거다라는 시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실무적으로 지난한 과정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한은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의해서 각종 저신용 회사채 시장이나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빠르게 지금은 사실 그쪽 부분에는 어떤 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는데요. 하여튼 그런 협업에 의해서 아주 빠르게 우리 회사채 시장이나 단기자금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는 측면에서는 과정은 지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걸 도와주시는 협조해 주시는 한은에 지금은 되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함준호 교수님이나 강경원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히 이제 좀 평상시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시건전성과 관련된 파트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가장 그런 걸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많이 확보하고 계신 조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한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금융안정 보고서도 그런 차원에서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위기 상황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발걸력과 그다음에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정부가 결국은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된 거시건전성 협의체가 조직화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바람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중께서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현재 금감원이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권고, 중재 정도의 역할이지 실제로 그 부분에 좀 더 개입하거나 하기 어렵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감원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보다 더욱 금융기관을 대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이제 금융소비자 문제, 보호 문제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입법 이구영 조사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면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좀 더 있나요? 한 5분 정도 더 쓸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답변을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좋을까요? 아니요,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 예, 예. 네, 아, 의원님께서 대답.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 교수님이 좀 정리하시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구영 조사관님께서 발제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금감원을 민간 기구화할 경우에 또 너무 금융회사를 대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감원이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이제 금융기관을 대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좀 이해가 되는 영역인데요. 저는 이제 금감원이 민간으로 되느냐 또는 정보 조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금융기관의 대변성을 더 좀 높이거나 아니면 낮춘 것과 이제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이제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주로 일단은 금감원이 어떤 책임성과 독립성 분야를 저는 더 강조를 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했었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수단을 이제 집어넣는 방향으로 함께 조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융 감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견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념에서 제가 종합 의견이나 이런 거에서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 측면을 좀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단순히 진짜 민간으로 넘어가냐 마냐 뭐 이런 거 당연히 인제 중요한 문제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이나 독립성이나 책임성 같은 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를 함께 고려해야 될 영역이긴 하거든요. 특히 인제 제가 카테고리 하나를 통째로 할애했던 것도 인제 책임성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까지 좀 같이 검토를 해서 좀 구성하는 방향으로 향후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보니까 내용에 제가 발제했던 내용에 살짝 오류가 하나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 4장에서 이제 제 1안이라고 쓴 게 있었는데 보니까 1안에서 인제 민간 금감원이 인제 금융 정책과 감독 집행을 뭐 통합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금융 감독 정책과 금융 감독 집행을 인제 통합해 수행한다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리고 네. 금융위는 인제 국내외 금융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그게 좀 약간 오타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나 해서요. 네. 예, 오 의원님 그러면은 혹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유로 교수님 참 이게 오랫동안 장시간 같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경원 교수님도 그렇고 이상원 소장님, 이구영 조사관님 함께 발제 준비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환 입법조사관께서도 여러 가지 서포트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논의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문제식 자체가 저희 의원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지금 실제 의견들과 아이디어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실제 이런 저희 국회 역할이라고 하는 게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민하고 논의하셨던 문제식 있는 분들의 공론을 모으고 그것들을 소통을 해서 이제 입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론회장으로 이번에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아마 올해 부정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텐데 그때마다 함께 좀 많은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공론회장에서 형성된 방향을 가지고 일을 올해 뭔가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저희 민주당의 공약을 만들 때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세미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전문가 여러분께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의 토론이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이상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또 많이 뵙겠습니다.